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 플러스.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말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서북병원의 유정선 내과 전문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메르스 다들 중동에서 발생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고 낙타로부터 옮는다 이것도 알고 있는데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다들 열 이것밖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설사 증상이 있었던 분이 그냥 공항을 통과하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전신 근육통 같은 그런 그냥 감기 몸살 증상에서부터 예. 구토, 설사 예. 이런 소화기 증상까지 다양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호흡부전이나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지만 예. 환자분이 젊으시거나 이제 면역력이 이제 튼튼하신 건강한 분이시면은 예. 30% 정도는 또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무증상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예. 증상만으로는 사실 메르스를 판단할 수가 없고 이제 메르스 확진자랑 접촉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공항에서 문제가 됐던 게 설사와 같은 이제 어떤 소화기 쪽의 증상을 얘기를 했는데도 열이 안 난다고 통과를 시켰다는 건데 이제 소화기 즉 증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뭔가 여행 경력이나 접촉한 그런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일단 격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사실은 근데 고열이 98%, 83% 정도가 기침, 72%가 호흡곤란이 나타난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아하, 예. 네, 소화기 증상은 한 설사가 26%, 구토는 21%, 복통이 17%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 당시 국내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 증상을 보시면은 이제 그 186명 중에서 발열이 74.2%, 그리고 이제 설사를 포함한 전체 소화기 증상이 12.9%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도 있었습니까, 그때도? 그 당시에는 무증상에 대한 자료는 백서에 따라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정말 자기가 어디 갔다 왔는가, 또 누굴 만났든가, 또 진짜 낙타랑 접촉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기 그렇죠. 스스로가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일단 확진까지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확진은 리얼타임 PCR 검사로 하는데요. 이제 특이 유전자 양성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가 이제 2가지 이상 나왔을 때가 확진이 되고 이제 한 개만 확진이 나왔다고 해도 이제 다른 유전자 염기 서열이 확인이 되면 또 확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특이 유전자가 1개 정도밖에 양성이 안 나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미결정 상태로 해서 검체를 다시 채취를 해서 이제 2차 검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이제 1차 검사가 음성이 나와도 한 48시간 정도 경과된 다음에 2차로 검체를 추가를 또 이제 채취를 해서 이제 똑같은 검사를 이제 또 한 번 또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2015년에 우리 경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메르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연계에서 사람으로 오는 경로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거는 없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단복 낙타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수 그렇죠.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낙타와 접촉하는 게 이건 하나는 확실하다. 네. 그리고 끓이지 않은 낙타유를 먹었을 때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밑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저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밀접 접촉에 의해서 대부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되든지 이제 가족과 가족 간에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 장구를 갖추지를 않고 이제 감염자와 2m 이내의 거리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방에 아니면 같은 공간 안에 머문 경우 아니면 환자의 이제 호흡기 분비물과 이제 접촉을 한 경우를 밀접 접촉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요 3번째만 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로 3번째. 그런데 우리가 2015년에 경험했듯이 일단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를 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막 병을
않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자각 증상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막 그 진료를 보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됐던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불안한 건데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감시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래도 감시 체계가 그 2015년도 그 경험 때문에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 거주 중인 접촉자가 176명 정도 되고 그 중에 밀접 접촉자는 10명인데 그분들도 다 지금 음성 판정이 나오셨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신속하게 대응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1대1로 전담 공무원을 다 배치를 해서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메르스 방역 대책반을 설치해서 24시간 내내 가동 중에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안심할 만한 수준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한때 보도에서 일부 보도에서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던 분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막 호들갑 떨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면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확진자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외국인이 115명인데 오늘 오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은 4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4명도 지금 다 밀접 접촉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와 출입국 사무소랑 뭐 주한 주재 그 대사관이랑 다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아주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항에서의 그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요거는 확인해 보자고요. 공항에서 체온이 정상이어서 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예, 그게 이제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핵이든 쯔쯔가무시든 뭐 열이 나는 발열성 질환은 많은데 그런 병에 걸린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열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도 열이 안 났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원래 뭐 발열성 질환에 걸려도 뭐 한 번 열이 났다가 또 뭐 2-3시간 또 열이 안 났다가 또 열이 났다가 또 내일은 열이 안 났다가 이런 거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럼 열 나는 사람도 차단하고 안 나는 사람도 차단하고 이제 모든 없죠. 가능성을 다 하려면 뭐 옛날에 14세기 때 유럽 검역소에서 했던 것처럼 그 잠복기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비행기랑 선박을 다 억류 조치를 해야지 사실 그게 완벽한 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겠죠. 병이 심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잠복기가 2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개 2주 정도 새로운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일상 접촉이든 밀접 접촉이든 했던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음성으로 2주 이상 지나면 안심했다,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잠복기가 지나도 증상 발현이 없고 뭐 만약에 이제 메르스 확진이 됐다 그래도 이제 메르스가 음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심하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2015년에 있었던 괴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믿으시면 안 되겠네요. 지금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이 겹쳐 있어서 그런데 특히 뭐 밀접 접촉자라든가 일상 접촉자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밀접 접촉자가 철저하게 격리를 잠복기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설마 내 가족은 아니겠지, 뭐 지금 뭐 14일이 뭐 잠복기라는데 13일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뭐 기차나 버스 타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일상 접촉자라고 하시더라도 잠복기 안에서는 이렇게 뭐 장거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가능하면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그 가벼운 그런 상식들만 좀 지켜주시면 그리고 또 이런 예방 수칙들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메르스 충분히 빠른 시간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서북병원 진료부 유정선 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